박성민 청와대 청년 비서관 발탁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1급 고위직에 오른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자,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연결해서 이에 대한 입장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결론부터 한번 좀 여쭤볼게요. 과연 공정한 것이냐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저는 왜 이게 공정이냐 불공정이냐 이 프레임이 씌워지는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예. 보통의 청년들이 이 고단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표출이 됐다라 그런 건 저는 수용을 합니다. 네. 그만큼 힘드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그 친구는 뭐가 잘나서 그런 자리에 갔냐 이런 문제 제기는 제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일부에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공세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배격할 생각이고요. 잠깐만 여기서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공세한다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도라 하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불공정이냐 공정이냐의 프레임에 들어올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정책 비서관이잖아요. 네. 청년 비서관이거든요. 네. 청년 비서관에 청년을 안 하면 누구를 합니까? 그러니까 청년 비서관이라는 자리에도 청년이 아닌 나이 드신 어른을 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게 공정한 건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자리를 뺏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이른바 별정직이잖아요. 별정직 정무직위는 특정한 목적에 따라 한시적으로 특정한 기능을 가진 사람을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한시적이고 특별한 용도를 가진 거잖아요. 이런 자리에 시험이라든지 무슨 이 절차를 거쳐서 뭐 이렇게 경쟁하는 절차를 거쳐서 뽑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안에도 그렇게 해왔고 예. 지금 야당에서 하고 있는데 야당도 집권했을 때 정무직을 뽑을 때 시험으로 뽑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공직이라고 하면 화려한 스펙을 가진 남성 엘리트로 가야 된다. 이런 편견이 저는 끼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씁쓸한 느낌도 있고요. 네. 청년 비서관직에 청년을 기용을 해서 청년의 목소리를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다. 그런 소통의 창구로 삼겠다는 이런 일종의 당사자주의인데 그거를 왜 불공정하다고 하는지 저는 아무리 저를 되돌아봐도 납득이 잘 안 됩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제 전임 청년 비서관이 김광진 비서관이었죠. 네. 이분도 81년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김광진 비서관을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는 정무비서관으로 실시작은 했습니다만 청년 비서관으로 발탁을 했을 때 불공정 논란이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박성민 그 비서관을 두고는 불공정 논란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 박성민 비서관 개인의 과연 능력이 있는 것이냐, 저 직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것이냐는 문제의식이 깔렸다라고도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지적할 수 저는 있다고 봅니다. 과연 그 자리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느냐, 합당한 능력을 갖췄느냐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야죠. 그거는 또 결과로 보여줘야 되는 문제인데요. 네네. 그런데 자격이라고 하면 이 박성민 비서관도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대변인을 토론 배틀로 뽑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박성민 비서관도 2019년에 청년 대변인 민주당의 청년 대변인 공개 오디션 통해서 발탁됐거든요. 네. 그 이전에는 민주당 대학생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는 토론 배틀은 멋진 이벤트고 민주당이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부대변인 뽑았을 때 그런 검증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냐. 그 이후에 방송활동을 통해서라든지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 하면서 어떤 기성화되지 않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내부 선수를 했잖아요. 예. 저는 그런 게 사회적 검증을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정도는 저는 자격이 있다고 보고요. 잘할 거냐 못할 거냐는 모든 인사가 지어야 될 숙명적 과제인데 박성민 비서관이 잘할지 못할지는 두고 봐야 아는 거죠. 저도 중립적으로 판단한다면. 다만 저희들은 잘할 거라는 판단하에서 기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 잘 못한다 그러면 저부터도 책임지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연관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뭐 별도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박성민 비서관 발탁 사실이 알려지자 이제 언론들이 박성민 비서관이 누구인지 이제 프로필을 소개하는 기사를 내놨는데
이 기사에 보면은 고려대 재학 중이라는 사실만을 언급한 게 아니라 강남대를 다니다가 자퇴했다라는 사실을 계속 변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보도에 그 혹시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의도가 보인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화려한 스펙을 가진 남성 엘리트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면 뭐를 해도 용서가 되거나 허락이 되고 네. 용인이 되고 예.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뭘 해도 시비거리가 되는 그 뭔가 편견이 작동하거나 의도가 끼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근데 청년 비서관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히?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청년 정책은 총리실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외부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그거를 실무를 조정하는 게 청년정책조정실이라고 있고요. 네. 거기서 실제로 주무정책을 많이 관장을 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정책과 청와대를 연결하는 창구 역할이거든요. 네. 또 하나는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청년 감수성을 집어넣는 채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년 감수성이라는 게 그때그때 뭐 한 번 교육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정책을 수립할 때는 현안이 발생할 때 청년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도록 계속 환기시키고 네. 그런 기능을 그런 관점에서 보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청년 비서관이 하는 거라 저는 청년 당사자가 오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말씀하신 김광진 전 비서관도 30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30대는 해도 되고 20대는 하면 안 되는지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그럼 이전까지 좀 여쭤볼게요. 이철희 수석께서 이제 주도해가지고 청년정책기획 TF를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보도를 보니까 이제 TF에서 이제 거의 그 결과물이 나올 단계에 와 있다는 보도가 있던데 어떤 내용이 이제 지금 그 검토되고 있고 조율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검토를 했는데요. 예. 정책이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 제도,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뭐 청년 특임 장관도 거론했습니다만 청년 관련된 제도를 어떻게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행태, 그 대통령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정부가 얼마나 청년 감수성을 가지고 언행을 하는 거냐. 발언할 때도 괜히 이른바 꼰대스럽지 않게 뭐 훈계하듯이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네. 정책은 말씀드린 대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7월에 종합안을 발표한다 그래서 예. 저희가 TF에서 고민하고 검토한 거는 거기다 담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제도와 행태, 은행과 관련된 것들은 별개로 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조만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행태는 뭐 발표하고 말 것도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뭐 정책과 제도는 그럼 좀 발표가 좀 임박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정책은 종합정책은 7월 중에 발표되는 걸로 제가 저희 TF에서 독자적으로 발표하지 않고요. 네.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기왕에 준비했던 거랑 다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발표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건 이제 물론 정무수석께 여쭐 사안이 아니라 오히려 민정수석께 여쭐 사안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청년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이제 공정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좀 네. 그러니까 질문 드려보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금 6,900만 원을 받게 된 것을 두고 이거 특혜 시비가 지금 그러니까 일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특혜 아니고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준용 씨는 가정을 이룬 자식까지 둔 성인이잖아요. 예. 그리고 미디어 아트에서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예술인이잖아요. 그 실력에 대해서만큼은 이미 뭐 다 검증돼 있잖아요. 뭐 상 받은 거라든지 관련 업계에다 물어보면 예. 잘하고 있는 사람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다라는 거는 뭐 공인된 평가잖아요. 그런 사람이 정당한 활동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정당 활동을 해서 어떤 공모나 이런 데 참여해서 채택되는 게 왜 논란이 되는지 그건 저는 일종의 기본권 침해,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히려 그렇게 보시고 대통령 아들이면 숨도 안 쉬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오히려 그게 편견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구태죠. 마치 대통령 아들이 뭘 한다 그러면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 했다라는 전제 하나라도 대통령이 개입했다, 대통령이 권력을 행사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증거를 제시하면 말이 되겠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문제 있다. 이건 너무 부당한 거 아닌가요? 저는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퇴하겠습니다라는 의사를 청와대에 전해온 게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그냥 본인 일정에 따라서 그냥 사퇴 선언하면 끝나는 건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인이 만약에 사퇴한다 그러면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니 대통령에게 사퇴서를 내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겠죠. 네. 근데 통상은 뭐 이런 경우 이런 정도의 자리에 계신 분들은 본인이 선언하면 대체로 기정사실화 되는 거라 네. 저희들로서는 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저희들도 그냥 소문만 듣고 있는 입장입니다. 일단 뭐 청와대에서 사퇴하실 건가요?라고 이제 물어보기 힘들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아무튼 그런 의사가 전달되어 온 것으로는 알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예. 사퇴하고 대선에 도전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글쎄 그걸 제가 어떻게 제 전망을 근데 만약에 지금 예. 이런 전망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사실로 전제하고 그러면 한번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보는지가 궁금한데요. 만약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결정을 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글쎄 그 행위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임기가 있는 자리, 뭐 과거에 윤석열 전 총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네. 임기가 정해진 자리, 그 임기를 정해둔 이유는 중립성, 독립성 등에 정해준 건데 그렇다면 임기를 채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이 제도 자체를 이해하고 있는 기본 취지고 저는 국회의원 때 법사위 활동을 했는데 그때 본 최재형 원장에 대한 좋은 인상이 있어서 우리 사회의 큰 어른으로 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뭐 다르게 왈가불가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권 도전 선언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수석님은? 그것도 제가 뭐라고 평가할 입장이 못 됩니다. 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만.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좀 바꿔보죠. 네.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다가 중간에 사퇴하고 대권 도전을 하고 감사원장직을 수행하다가 중간에 사퇴하고 대권 도전을 하고 물론 이건 모든 걸 사실로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그런 행위와 이런 결정이 검찰이라는 조직과 감사원이라는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야 될까요? 긍정적인 영향은 아니겠죠. 그래요. 예, 그 두 자리 지금 말씀하신 거론하신 두 자리에 임기제를 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중립성, 독립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어떤 이유든 뭐 그거는 논외로 하고요. 임기를 채우지 않고 또 임기를 채우지 않는 이유가 정치적 어떤 행위를 위해서, 근데 출마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책임 소재를 떠나서 그 조직에는 저는 마이너스 효과가 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릴게요. 조선일보가 그 기사에 뭔가 아무 상관없는 기사에 문재인 대통령 일러스트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이 청와대 입장이 궁금한데요. 청와대 입장이보다는 저는 자연인의 한 사람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좀 화가 나는데요. 네.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실수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실수인데 이게 두 번, 세 번 그 이상으로 반복되면 그건 의도이자 철학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의도가 깔린 거라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저는 굉장히 악의적인 의도가 깔린 행태라고 보고요. 습관적 구태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고 뭐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언론이 갖는 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적 공기라고도 얘기도 하는데 스스로 규제하는 자기 절제가 없으면 사회적 공기로서 역할을 안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언론사가 평정심, 일종의 상식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청와대에서 무슨 뭐 대응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국민소통수석실 소관이라 제가 세세하게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불쾌하죠. 그래요? 아무튼 이제 대응 여부는 이제 검토를 하더라도 이제 소통수석실 소관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빼먹은 게 하나 있으니까 짧게 이것만 좀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아까 이제 청년 특임 장관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송영길 대표가 이제 그 제안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청와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청년 대표에서 이 아이디어가 제기가 돼가지고요. 의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뭐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하고요.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것도 저는 환영하는데 다만 저희 고민은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정부가 정부 조직부를 개편하자. 이렇게 먼저 제안하기는 좀 난감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논의해서 그 방향으로 갑시다 그러면 저희는 뭐 상수를 들어 환영할 텐데
먼저 이 말을 꺼내기가 또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 거죠. 아하. 그러니까 하더라도 이제 국회에서 좀 합의가 이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